최고의 질문.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반갑습니다. 책을 쓰고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이경철입니다. 네, 저는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드리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글 쓰고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 그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있는 아티클을 가지고 또 보석 같은 내용의 어떤 통찰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뭐 제가 먼저 선정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니얼 골만이라고 되게 유명한 감성지능, 그렇죠? 연구한 이 학자의 아티클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이 읽힌 아티클인데, 이 아티클은 이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지능이다. 예, 뭐 사람들이 보통 IQ가 높아야 된다, 뭐 전문 기술 능력이 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리더에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성지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90% 가량, 그러니까 이 인지 능력보다는 감성 지능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리더가 될수록 감성 지능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인식, 네, 두 번째가 자기 통제, 세 번째가 동기부여, 네 번째가 공감, 다섯 번째가 사회성이거든요. 네. 뭐 워딩만 들어도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제가 이 설명은 질문을 하면서 같이 또 하나씩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리더십 강의할 때 이 자료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리더가 가져야 될 이 감성 지능은 실제 조직의 성과와 조직의 어떤 리더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일단 자기인식에 관련된 좀 질문인데,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나는 리더가 오히려 강한 자신감을 가진 리더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직 문화에서 솔직함이 악함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리더와 구성원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약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리더. 사실 리더들이 본인이 리더이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고 자신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자기 실수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데니얼 고먼 얘기하는 것은 일단 리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 평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있고 어떤 걸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내 현실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정신적인 강인함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역량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무리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뭐 이러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원들에게 어려웠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함이 우리가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구성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솔직함이 약함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요, 리더는 약함을 인정한 후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나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어떤 전략적인 솔직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됐을 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실수했을 때 오히려 직원들에게 취약성을 드러내면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리더십을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게 뭐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네. 어떠세요? 우리 뭐 코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자신감이 완벽함에서 나오는가, 우선 그 전제부터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완벽하고 그것을 다 알아야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뭔가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TV나 드라마에서 보면, 영화도 마찬가지듯이 뭔가 내가 완벽하고 저 사람이 완벽하게 어떤 일을 추론하는 부분에서 보면 주인공들은 자신감이 완벽하면서 오는구나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뭐 교육된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자신이
약점을 좀 숨기게 되는. 그러면서 제가 모기관의 팀장하고 이제 코칭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대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팀원들에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에 도전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자기에게 뭔가 도전하는 질문을 하거나 뭔가 팀장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는 이제 자기 방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어떤 내가 그 부분에 더 수용하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좀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어서 나중에 저하고 이제 코칭했던 계기가 뭐냐면 위에 상사나 조직에서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고 코칭을 받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신이 모른다고 해야 될 때 그게 굉장히 큰 용기인데 그걸 못하니까 아마 이분이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숨긴 게 오히려 더 안 좋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요즘 말씀하세요. 저는 비슷하게 느끼는 게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내면의 마음속에 뭐냐면은 내가 몰라면 니네들도 몰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라고 얘기해보면 내가 모르면은 뭐 여기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모를 걸 하는 정도의 마음이 있을 때는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어야지 모른다고 오히려 얘기할 솔직할 수 있다 이거죠.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는 척하고 포장하는 거죠. 오히려 몰랐을 때 네, 몰랐을 때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뭔가 좀 포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포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공부하고 그럴 때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뭐 논문 읽고 뭐 발표하고 할 때 논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한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어떤 친구들은 왜 준비도 제대로 안 했냐 막 그래서 막 나쁘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똑똑한 애가 딱 이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11번 줄에서 12번 줄 넘어가는 거 내가 이거 이해 안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생각했어. 그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걔가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거 내용 우리도 잘 어려운 거구나. 좀 알려고 따르게 노력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내가 뭔가 포장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 내가 뭔가 부족한 거지. 이게 뭐 지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건 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면으로 보면은 정직함이 이긴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정직한 게 이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뭐 포장해야 되는 거는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는 거지. 공짜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게 좀 있으면은 그렇게 포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근슬쩍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덮어가고 그런 면으로 보면은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 이게 진짜로 강함을 만든다. 또는 강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리더가 아니면 위에 외부 인원이 이제 상사로 왔어요. 근데 밑에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왔어. 근데 상사는 처음 왔어. 그치. 못쓰니까 이 상사가 몰라. 모르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이 이 사람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험을 하는 거죠. 상사를 시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시험하고 딱 보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역량이 이렇게 좀 떨어지네. 그 밑에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솔직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분야를 새로 처음 접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 달 안에 내가 너희들보다 더 확실하게 뭐 내용 파악 다 할 수 있고 난 경험이 다른 데서 많기 때문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나 잘 모르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달이
사실은 업무가 한 달 정도 익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데 있으면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네. 같은 건 뭐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일단은 뭐 이 자기 인식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를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셀프 어웨어니스잖아요. 나를 잘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잘한 것도 알기 때문에 잘 못한 것들도 사실은 취약성을 드러내면 훨씬 더 구성원들과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붙이면 우리가 자기 인식은 또 자기 수용 셀프 어셉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심리학자 칼로저스가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변화의 출발선에 선다.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우선은 내가 먼저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배운 사람이야. 두 번째 질문 할게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감정적 폭발을 어떤 카리스마나 열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팀원들에게 자신의 열정적인 동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어떤 자기 통제,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면서도 구성원들에게 열정적인 동기를 전달하는 방법은요. 그 열정을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집요한 끈기와 헌신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효과적인 리더들이 가진 공통점은 돈이나 어떤 지위 이상의 이유로 일하려는 열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갖거나 내가 명예를 갖고 내가 누구에 의해 군림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진정한 열정을 갖고 어떤 에너지와 끈기와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통제를 통해서 리더는 나의 어떤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고 신뢰가 있고 공정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조직 내 정치와 내분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감정의 폭발은 카리스마와 힘의 전형으로 특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으로서 아주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막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카리스마를 보이려고 뭐 문제가 있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뭐 열을 내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자기 통제를 하는 리더. 내가 화가 났더라도 그걸 통제하고 그걸 부드럽게 그걸 나이스하게 직원들에게 피드백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아닐까. 그래서 데니얼 골만도 이 두 번째로 자기 통제를 넣은 것 같아요. 이게 그 감정적 폭발이 누구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하느냐 이게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 폭발이냐 아니면은 불합리한 어떤 존재나 불합리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감정적인 폭발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분은 어떤 팀장 같은 경우는 너무 순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이런 것을 그냥 수용해 버려요. 수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불만인 거지. 아니 이런 것은 좀 화를 내주고 좀 폭발해 줘야 되는데 팀장이 너무 그렇게 순둥순둥하게 가니까 우리 팀만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감정적인 폭발도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는 필요한 요건에서 어떤 향하에서 감정적인 폭발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하면 감정적인 폭발을 잘 유지하면서 자기 통제를 잘 유지하면서 열정적인 동기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열정적인 동기를 위해서는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조직의 방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방향, 이 3가지가 어떤 연장선에 있으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좀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좀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것이 된다면 좀 열정적인 동기를 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치님 이야기 생각해 보면 야구팀 같은 데서 감독이 자기네 선수한테 막 신경질 내고 하는 거는 이게 뭐 감정적으로 나쁘게 하는 거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에 맞게 우리 팀한테 불리하게 판정이 났다 그러면은 퇴장을 당할 거를
각오하고 심판한테 어필할 때 또 막 어필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음. 우리가 팀에 사기가 일어나고 메이저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팀에서 열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거 페널티를 매기잖아요. 네. 같이 싸워줘야지.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진짜 패스함도 하고 야구 보면 감독이랑 막 아니 선수들끼리. 네. 일단 감정을 폭발한다, 자기 통제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링컨 대통령 옛날에 편지 썼다는 그 리더십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받고 화날 때 그 어떤 뭐 전쟁터에서 자기가 뭐 후퇴해, 뭐 진격해 했는데 어떤 장군 같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서를 안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기고 뭐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맞아요. 바로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막 잘라버려 아니면은 뭐 당신이 뭐한 어쩌고 막 이렇게 욕하고 싶을 때 링컨은 참지 않고 바로 편지를 막 썼대요. 참지 않고 바로 막 욕설까지도 감정 막 표출하면서 편지로 쓴 다음에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자기 서랍에 넣어놨대. 붙이지 않고 자기 서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감정이 통제가 되면 그때 보고 아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생각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좋네요. 뭐 링컨의 편지 이렇게 맞아요. 부르죠. 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순간 화가 확 올라오면 그걸 바로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근데 분명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그냥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이 했던 거에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하든 뭐 어떻게 메일을 보내든 했을 때 제가 한 몇 시간 지나고 다시 보잖아요. 그럼 아 내가 왜 이렇게 메일 보냈지? 왜 이렇게 전화를 했지? 후회를 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링컨 얘기한 게 너무 좋은 게 링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 글을 쓴 걸 화를 푼 거고 그다음 일단 그거를 풀었어 나는 썼으니까 그냥 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네 하고 또 생각을 다듬어서 더 정제된 표현으로 피드백을 했겠죠.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사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아니 코치님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에 맞게는 우리 내부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타이밍에 맞게 상대방한테 화낼 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얘기한 근데 것처럼 그건 야구 감독이 뭐 심판한테 네. 아 지금 순간적으로 막 판단을 잘해서 오늘 내가 퇴장을 당하고 나머지 이 두 이닝을 코치한테 맡기더라도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겠다 하는 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치.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사실은 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화내는 것도 습관인지 아세요 혹시? 그럼요. 성격 아니에요? 습관. 나는 화를 안 내. 네. 그 진짜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화를 안 내는데 네. 내 얘기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고 막 얘기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일단 화난다고 막 뭐 그 어. 하는 것보다는 네. 열받네 하고 일단 참아? 조금 아니 무조건 말을 안 참는 해? 게 말을 아니라 안 해? 일단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혼자서 하고 생각 띵킹 하는 어느 거죠. 정도 시간? 뭐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스톱하는 와, 좋은 습관. 스타일. 저는 약간 내뱉는 스타일이어서 가끔 손해를 볼 때가 부부싸움 할 때 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네. 막말이 막 나오고. 부부 싸움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왜냐면은 우리 서열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감정이 나오면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내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감정이 탁 올라오는 순간 내가 이제 내뱉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쫙 칼로 쏘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습관대로 나오는구나. 맞아요. 예.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할게요. 회사의 직원들은 돈과 지위 같은 외적인 보상보다 성취 그 자체에서 큰 만족을 얻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이 이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내재적인 동기를 갖도록 리더가 설계할 조직의 업무 환경이나 보상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인데 일단 우리가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동기부여는 굉장히 또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성취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고 내재적인 동기를 갖도록 리더가 설계할 핵심은 사실은 업무를 도전적으로 좀 재구성하고 뭔가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재구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취 그 자체를 위해 성취하려는
깊이 내재된 욕구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성취를 하고 싶어. 성취해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창의적인 도전을 추구해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 다 자부심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구성원이 계속해서 실적 기준을 높이고 자기를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도전 과제 같은 걸 제시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열정을 불어넣는 겁니다. 둘째는 이윤이나 시장 점유율 같은 명백한 척도, 그러니까 성과 평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성취감을 시각화하고 또 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실패해도 일단은 내가 더 하겠다는 도전 정신과 낙관성이 있고요. 좌절을 극복하고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내재적인 동기,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일하고 싶다,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은 리더가 굉장히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 자율성도 주고 그들에 대한 권한임도 하고 그들이 스스로 뭔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계속적으로 일에 대한 설계를 해 주셔야 직원들이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월급 올려줄게, 연봉 올려줄게, 뭐 시간 좀 줄게, 뭐 좀 자유롭게 해줄게 이거든요. 아주 미미한 동기부여 준다는 거죠. 결국은 외재적인 동기부여보다는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데니얼 골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요즘 직원 Z세대들은 진짜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물론 연봉이 중요해요. 돈을 월급을 올려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연봉을 올려줄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을 뭐 더 많은 걸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몇몇 회사 빼고는 대부분 회사들은 연봉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그걸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돈을 줄 수 없다. 그럼 어떤 걸 보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나눴는데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돈과 지위도 외적 보상이지만 그 속에 내적 보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뭔가 벌었다는 자체가 내가 만족감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인정의 모습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억대 연봉자예요. 내가 억대 연봉이야.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너무 외적으로만 얘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의 내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냥 돈과 지위 그냥 성취 이렇게 따지니까 성취 쪽으로 몰리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보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굉장히 정확하고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고 그래야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애매하네. 진짜 내적 보상이 외적 보상이 되기도 하고 외적 보상이 내적 그렇죠. 보상이 되기도 하네요. 서울 자가 사는 그렇죠.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내적 보상인지 외적 보상인지 지금 헷갈리네. 그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붙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부터 해서 내가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의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모습인 거잖아요. 김낙수가 요즘에 보면은 실제로 어떤지는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네. 재밌나요? 그냥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재미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재밌어요. 나름대로. 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네 번째 다음 질문을 할게요. 이제 그 네 번째는 공감인데 이제 공감에 대한 이 데니얼 골만이 얘기한 네 번째는 공감인데요. 이 리더가 어떤 어려운 의사결정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뭐 사람을 잘라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때 직원들의 감정을 사려 깊게 고려하는 공감 이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 단순히 어떤 동정하거나 그 결정에 공감을 반영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좀 실질적인 리더십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은데 일단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는 뭐 직원들의 감정을 사려 깊게 고려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내가 당연히 굉장히 뭐해서 자르거나 아니면 일이 줄어들어서 뭔가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 공감은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식의 이런 감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공감인데, 그래서 어떤 걱정과 혼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공유한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의 느낌을 좀 직감적으로 알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고 또 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걸 감소시킬 수 있는 공감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공감 능력이 요즘에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사실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본인의 위치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굳이 공감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직원들 입장에서 최대한 그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리더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은 태도인 거예요? 아니면 기술인 거예요? 두 개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예, 일단은 공감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대한 태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려고 했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그 스킬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또 그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진짜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고형이야.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공감력이 떨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공감의 기술을 배워서 스킬을 배워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식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아세요? 공감과 동감? 네. 공이 동이에요? 예. 공감하고 동감한다. 공감한다, 동감한다. 느낌이 동감이라는 말은 조금 더 합리적인 거가 들어가는 건가? 공감은 그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동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동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동의하는 거. 의견이나 네, 그쵸, 마음을 그쵸. 동의한다. 그러네. 그렇죠. 동감하고 맞아요. 공감하고 차이를 보면 동감은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고요. 공감은 같이 공유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 입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입장이 없어지느냐의 차이거든요. 동감은 입장이 없어져요. 동감은 내 입장이 없다. 내 관점이 없어지는 내 거죠. 관점 없이 네. 동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마야 안젤루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잊지만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 카네만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경험자와 기억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했을 때 굉장히 나쁜 감정으로 기억이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으로, 그리고 앞으로 또 뭔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진행할 때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공감은 그 결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경험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정의 통로를 좀 잘 설계하는 것, 그것이 아마 리더가 공감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배운 사람이야. 동감, 공감, 좋습니다. 공감을 잘하세요? 네. 나는 잘한다고 느끼는데 네. 상대방이 볼 때는 안 그럴 수 있죠. 평판. 자신의 평판은 원래 잘 모르는 건데 나는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얘기도 항상 해주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면 질문. 내가 공감을 잘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공감을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그냥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잘한다.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냐는 거죠. 내가? 그냥 나는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예. 아니 다른 사람이 좀 얘기해 주지 않나요? 아 되게 경청 잘하고 공감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들으세요? 전 많이 들었는데. 나는 다른 데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가끔 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좋게 얘기 안 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보다는 스스로. 이제 잠깐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서 네. 뭐냐면 신이 왜 아내를 그 여자를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했는가? 원래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있었을 때 원래 남자들은 그 자기가 신인 줄 안대요. 건방지대. 자기가 신인 줄 알기 때문에 건방지고 거만하대요. 그래서 여자를 붙여줬대요. 왜냐하면 네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성을 통해서 네가 알으라고. 네, 우리는 열받고 화나고 내가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니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감 잘하는 줄 알고 있으면 집에서 보니까 공감 못하네 우리 유 대표도. 집에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신이 그런 다 달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네. 부인을 붙여주셨네. 네,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제 5번째 질문은 사회성인데요. 소셜. 사회성이 어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목적이 있는 친절, 즉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리더가 조직 내에서 이 목적이 있는 사회성을 발휘할 때 구성원들이 이를 조종이 아닌 협력과 리더십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투명성과 진정성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 리더가 목적 있는 사회성을 발휘할 때는요. 구성원들이 이를 협력과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때는 목적을 공동의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의 긍정적인 동기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는데 사회성은요. 능숙하게 관계를 관리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고요. 공통점을 찾아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과 매우 밀접하죠. 그래서 리더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전달할 때 구성원들은 그 사회적인 노력을 협력과 해결책을 찾는 몰두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리더는 어떤 패배나 실패에 있어서도 낙관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밝은 감정이 어떤 대화와 만남의 과정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사회성을 어떤 목적이 있는 친절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조직의 목표, 그렇죠? 그걸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정렬을 잘 하고 그 직원들이 그것을 같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긍정적인 동기를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아주 사회성, 친절함과 아주 친숙함, 친교성을 잘 발휘하면 그러면 그들이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네기 책에 보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면 나왔던 게 물고기 잡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줘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던져주진 않죠.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 움직이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똑같이 관계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뢰 자본 이론이라고 투명성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사실은 투명하게 공유할 때 그때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숨기고 조종한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뭔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의도까지 공개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아마 사회성을 가지고 목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뭔가 에너지를 쓰는 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타인한테 뭔가 에너지를 쓰는 거.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여기서 보면 사회성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술로 머물러 버리면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리더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것이 아마 사회성, 리더의 사회성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성이 좋다라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뭐 친밀하고 친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사회성은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같은 거죠. 이게 영향력. 그래서 내가 친밀하게 대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리더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발휘하는 리더십에 충분히 따라오게 하는 능력. 그게 사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단어로 쓸 때는 어떤 사람은 말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좀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뭐 친절하고 뭐 하고 하는데 왠지 불편해. 맞아요. 그럼 좀 편안함을 주는 게 사회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사회성은 금방 이야기한 좀 다르죠. 사회성하고 좀 다른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사회성이 좋다. 근데 그거는 친밀함, 친교성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까 사람들은 전에는 사회성이라보다는 친밀감이다. 친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대인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 뭔가 조직의 목적을 향하는 거를 따로 띄어서 사회성이라고 지금 부르자. 뭐 그쵸.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하나만 제가 이제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하나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IQ, 전문성, 감성지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IQ와 전문성은 사실은 그 경영자에게 굉장히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물론 전문성과 IQ도 중요하죠. 머리가 좋으면 좋죠. 그런데 그 감성 지능이 이 요소보다 2배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감성 지능이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는 단기적인 성과는 가능한데요. 장기적인 성공과 조직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더의 지위가 높을수록 감성 지능 능력이 높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5가지 감성 지능을 리더들은 끌어올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데니얼 고이만이 얘기하는 감성 지능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많은 리더들에게 사랑받았고 또 많은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회자되는 이 이론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 5가지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슈퍼스타 경제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좀 반대 얘기인데, 소수의 전문가가 전체 시장의 80% 가치 창출을 독점할 수 있는 산업에서는 감성 지능의 비중이 낮아진다. 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천재가 먹여 살리는 그런 업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픈 AI 같은 경우 아닐까요? 그렇죠? 샘 알트만처럼 천재적인 사람이 감성 지능을 발휘할까? 근데 그건 궁금하네요. 그래요? 아니면 저기 에런 머스크가 감성 지능이 없잖아요, 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점점 감성 지능은 회사가 아니라 가정에서 들고 가야 되는 중요한 어떤 근데 덕목 같은. 지난번에 리더십 교육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리더십 얘기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와서 교육생이 근데 좋아요. 지금 얘기하는 얘기 너무 좋고 한데요. 일론 머스크 예를 들면 지금 강의한 내용은 좀 반대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을 했지만 이제 그랬죠, 제가. 왜냐면 저는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 사람의 기이한 행동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천재야. 천재적인 리더인데 그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게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잘 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의 여러 요소 중에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지만 플러스인 엄청난 플러스가 그거를 지금 충분히 거죠. 커버하고도 남고 그렇죠. 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그걸 따라하다가 저는 리더십을 망친다. 일반적인 사람이 뭐 그 정도의 어떤 기이함과 천재성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했던 얘기 중에 딱 기억 남는 게, 탁월함은 많은 결함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면허다. 아마 일론 머스크 얘기하지 않나요? 탁월하면. 근데 우리 모든 리더가 다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을 길러야 된다. 네,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질문.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